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사구말리. 오늘부터는 좀 일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전문 김보협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동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예비 경선 국민 면접 있었습니다. 좀 논란이 많았어요. 면접자를 그렇죠.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했다가 임명을 했다가 또 취소가 되고 다른 분들이 했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막.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결과를 또 내더라고요. 이제 그냥 면접을 중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1위, 최문순 지사가 2위, 이광재 의원 3위. 물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일화 때문에 이제 네. 더 이상의 이제 뭐 후보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 이게 이제 민주당이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 이 대선 후보들의 이제 이 토론 방식을 좀 다양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 면접 네. 이런 이제 이 아이템을 설정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들이 이제 취업 준비생이고 이제 국민들이 면접한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이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국민 면접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나서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후보들이 자기들이 면접관이 싫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뭐 이렇게 면접관이 됐습니다만은 이 과연 이제 국민 면접인가 예. 아니면 진짜 뭐 그냥 친문 면접인가 이런 행사의 본질적인 좀 취지가 예. 어긋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 전체의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껄끄러운 질문도 받아야 되고 네. 결국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취업 준비생들을 면접할 때 취업 준비생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지 면접관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 앞뒤가 바뀌었다. 결국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 아닌가.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이 여전히 이 쓴소리를 여전히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인상을 주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어제 이 취준생 면접에서 이제 처음에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변조해서 네. 그렇게 이제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이제 면접해서 그때 또 등수를 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등수를 냈는데 아무래도 친문의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1위를 기록을 했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일반 여론과는 달리 아예 이제 등수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친문과 일반 국민의 이 여론의 어떤 강도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또 시사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수는 그럼 면접관들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면접을 본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이 준 겁니까? 현장에 한 200명 정도 국민들이 연령대별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버튼이 있었고 답변을 듣고 그 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판정단이 따로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순위는 지금 현재 순위는 이게 이후 경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참여한 국민 혹은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좀 그 쇼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오히려 어제 보면서 처음에는 좀 재미있을까 우려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장막 뒤에 사람이 숨고 음성을 변조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 아니면 독특한 말투 들어보면 들어보면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보자들은 자기의 얼굴을 내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부는 좀 심심했는데 2부 면접관 시간에 가서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면접관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처럼 실제 어떤 분은 마이크가 덜덜 떨릴 정도로 이렇게 긴장한 모습도 보이고 논쟁도 벌이고 그런 모습이 기대 이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접관들의 질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김혜영 전 의원의 경우에 추미애 후보였죠. 추미애 후보 상대로 면접을 받는 사람이 면접관을 평가하냐 이런 얘기를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도 아파할 질문들을 다른 두 분의 그 면접관도 던지면서 꽤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문답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주로 그러니까 KBS에서도 이제 이 후보 간의 토론을 중계를 그렇죠. 이제 주말 동안 하기도 했었는데 주로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공격 포인트가 맞춰진 경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았었습니다. 이 집중포화가 좀 상당히 유난히 그쪽으로만 집중되는 건 아무래도 유력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대선도 보면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나설 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바이든한테 다 이제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결국 이제 1등을 흔들어야 가능성이 있으니까 1등에게 이제 집중적인 포화. KBS 그 토론회 같은 경우는 묘하게도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장관이 비슷하게 이제 한 편을 먹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또 공격하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질문이 이제 각각의 이제 질문이 좀 던졌으니까 저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만약에 처음에 계획대로 김경률 회계사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독한 질문을 했더라면 이게 이제 흥행도 됐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자기 반성과 자기 어떤 이 앞으로의 어떤 탈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냐. 결국 어제 질문도 보면 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또 이걸 두고 이제 정청래 의원은 뭐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질문 오히려 면접관을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 문화가 민주당 내에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 결국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공격만 하면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사실은 이 산을 저는 넘어 있나. 조국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비판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비판을 어떤 면에서 논쟁을 끌어가는 이런 이제 성숙된 자세가 사실 민주당에 있어야 국민들이 저 당에도 뭔가 변화가 있네. 재밌겠는데 한번 보지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무슨 면접관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보면 흥행의 요소가 결국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질문하니까 뭐 추미애 장관은 이 마이크까지 덜덜 떨면서 답변하고 그런 게 사실은 뭐 방송하셔서 잘 알겠지만 굉장히 흥행 요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보고 또 이 사람들도 거의 반박을 하고 반박하는 속에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또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게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논란이 많았었는데 김경률 이제 회계사죠.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그게 이제 그 정영심 교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니까 그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제 그 자리에서 질문을 김경률 회계사가 했고 그러면 오히려 관심도는 확실히 좀 올라가고 오늘 뉴스도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김경률 회계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청관율 기자나 정수경 교수 두 분 다 굉장히 질문을 잘 했고요.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후보들의 반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구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초반부터 주장을 했던 게 조국 전 장관 조국 펀드 이른바 조국 펀드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다. 정경심 교수 및 조국의 뭔가 다 관련이 있다. 공모 혐의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는데 공모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자기의 주장이 과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거나 뭔가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다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선의 면접관으로 참여한다. 그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후보들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세균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 결과 나왔습니다.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예상했던 거죠. 뭐 아마 지난주인가요? 저희들이 여기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크게 대세에 영향 없을 것이다. 이제 합종 연행이란 게 결국 뭐 두 사람의 지지도가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해서 이게 뭉치면
뭔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근데 뭐 특히 이제 지금 일단 쫓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힘을 조금 더 보탠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곧 이제 7월 11일쯤 되면 이제 이게 이 컷오프가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데도 뭐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컷오프 일단 1차 컷오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붙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그 지지 세력을 어떻게 얻어갈 것이냐, 또 1등을 어떻게 흔들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게 지금 어제 토론이나 이걸 또 보면서 이게 흔들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1차 지금 KBS 토론에서 이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거론해왔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졌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재명 지사 하면 바로 기본소득 연결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연계가 그런데 되죠.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스물스물 이제 좀 방어하는 듯한 예전 같으면 뭐 바로 이제 공격을 했을 텐데 이 출마 선언에서 뒤로 빼버리고 본인도 거의 자신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역사관 문제, 점령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에서 실제로 가열차게 이제 붙으면 저는 이게 토론이란 게 사실 우리가 모든 게 뭐 그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경선이란 게 경선을 통해서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허구성이 깨지고 또 그것에 대한 지지도가 또 이렇게 달라지고 대응하는 게 달라지면 이게 극적인 반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경선의 묘미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3번의 토론회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광재 후보는 빠지는 건가요? 빠지죠. 예, 8명에서 이제 토론하게 되는 거고.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노리는 건 이제 단일화된 후보가 그냥 컷오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3위권으로 도약하는 것. 그게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런 식의 지속적인 단일화 흐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TV 토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의견을 좀 보태면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TV 토론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준비를 좀 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두주자에 대한 맹공은 예상이 됐던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통 TV 토론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그 공격하는 쪽과 싸우지 말고 카메라 너머에 있는 시청자, 유권자들을 의식하고 발언을 하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방어하기 급급하면서 오히려 자기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 강점을 내세우지 못한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토론의 달인처럼 간략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그런 점에서 좀 강점이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TV 토론은 별로 영향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지 후보를 강화하는 정도의 영향이라고 많이들 얘기해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은 게 코로나19 이후로 다른 선거운동이 별로 없잖아요. TV 토론, SNS 이렇게 되는 건데 TV 토론을 잘하고 TV 토론에서 나왔던 것들이 또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퍼지고 이런 게 좀 과거보다는 TV 토론 효과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흥행 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첫 번째 토론 마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예리하게 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이제 후보들 간에도 이제 조금의 이제 아마 이제 후순위 후보들이 조금의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라든지 이런 게 아마 1차 토론에서 상당히 좀 재미를 봤다고 할까요? 공격자로 나서서 또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어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박용진 후보가 그 앞서서 인사말을 하면서 당시 이상민 경선관리위원장이 이제 원래 이분 이제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오르막을 안 만들어줘서 무대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박용진 후보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시한 거예요. 바로 이게 왜 이게 뭐 당이 도대체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배려도 없느냐. 이게 바로 민주당의 현실이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게 있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우리 뭐 기자들이나 일반 관전자들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게 사실 생물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 경선 국면도 관심이 점점 집중되면 이 관심도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여론의 반향도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음 회에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흥행의 요소도 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각을 예리하게 해서 또 질문도 정말 예리하게 해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지적을 해 준다라면 저는 상당히 흥행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대권 주자들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그동안 대변인단 토론 배틀이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오늘 최종 결선 남았고 최종 4인이 지금 결정된 상황에서 오후 5시에 제목이 나는 국대다. 네. 이 결승전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하는 거는 좀 의외거든요.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죠. 네. 원래 당 대표 혹은 지도부가 결정을 하거나 지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수석 대변인은 일찌감치 황보승 의원으로 지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다른 두 명의 대변인 그리고 부대변인을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그 정치에 입문하는 경로 자체가 사실 나 정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등용문이 생기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라는 게 사실 생각의 집이고 네. 말을 통해서 정치 철학도 드러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혹시나 그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의 유난히 말만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정 소령께서. 뭐 일단 좀 뭐 그는 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접할 때 말로 일단 뽑는데 나중에 또 회사 일을 시켜보면 또 이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해보면 뭐 도덕성이나 정책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어쨌거나 일단 뭐 다른 직종이 아니라 일단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변인이라서.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변인 문화라는 게 공격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당 대표에 바로 직계를 해서 상대방 공격하는데 모든 걸 어떤 면에서 보면 했는데 요즘은 또 대변인을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변인 자꾸 하면 별로 이렇게 다음 국회 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나쁜 이미지가 쌓이니까 네네. 독한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옛날에 그래서 박지원 그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변인을 꽤 잘했고 또 장수 대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다음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절대 대변인 이거 오래 하지 마라. 이거 오래 하면 예. 적이 많이 생기고 네.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극적이 된다. 게다가 이제 대변인의 입으로 나온 뭐 멘트라든가 말투라든가 단어가 네. 오히려 내게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반대를 해버리면 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대변인 문화를 쭉 지켜봤는데 이 대변인이라는 게 뭔가 당의 어떤 생각을 물론 뭐 대변하는 거지만 그러나 좀 더 이게 내용과 이런 면에 좀 풍부한 이런 어떤 좀 대변인 문화가 돼야지만이 되지. 아주 독한 이야기만 이게 상대방을 향해서 한다고 좋은 대변인은 아니거든요. 네네. 은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돌려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뭐 홍사덕 돌아가신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촌천살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변인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뽑히면 좀 더 우리나라 이 정당 문화에 사실은 좀 변화가 따라줘야지만이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사구말리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두 분은 유죄 판결 예상하셨는지? 저는 예상은 했는데 법정 구속까지는 놀라웠습니다. 예. 아마 그 재판부에서는 공범들이 다 처벌을 받았는데 혼자만 빠져나갔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편취한 게 네. 보통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 다 회수가 되는데 회수되지 않았다. 이런 게 괘씸죄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이게 유죄가 사실 이제 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네. 일단 이제 당시에 그 경찰에 조사가 돼서 이 동업자분들이 이제 4분이 있어요. 3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실형이 이제 3년 6개월인가 나왔고 그분의 이제 부인은 이제 이 집행유예 나왔고요. 또 다른 이제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2억 원을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이제 회수 돌려받기 위해서 일단 공동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한 거거든요. 그 담보로. 그와 똑같은 이제 구조에 있었던 3억 원 투자했던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법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집행유예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공동이사장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피해자다. 그래서 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히려 금액도 이분보다 좀 작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3년이라는 형이 사실 구형이 3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검찰이 구형 내리는 거에 대해서 뭐 반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이거 또 비슷한 사건이 부산지법에서 한 번 있었어요.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그건 또 이제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사건인데 근데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3년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법정 구속을 했다. 예전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을 했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거든요. 1심 선고 낼 때까지.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조금 의외의 결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법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그 법 관련된 시간에서 좀 살펴보겠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의 장모의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파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현정 논설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뭐 법적인 문제와 정책인 문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최강 의원 등이 이제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 주 초점 뭐냐면 결국은 2015년도에 경찰이 당시에 불입건할 때 장모를 이때 당시에 검사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초점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대구공무로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그런 혐의도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상당히 아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미 뭐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집중적인 또 공격이 있었고 네. 윤 전 총장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법 적용은 이 구분이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또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인과 관련된 사건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항배에 따라서 상당히 대선 국면도 이런 참 사건 때문에 이게 출렁출렁거리는 뭐 그런 상황으로도 상당히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이 관련해서 뭐 법적인 조치는 뭐 별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고 법 앞에는 뭐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또 총장 때하고 대선 후보 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가족이라는 상황이. 다르죠. 저는 그 원칙론을 들으면서 누구든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 네. 그 얘기 이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사건 초반에 장모 최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검언 유착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네. 검언 유착에서 자기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혐의를 씌웠다라고 하면 직전까지 검찰 수장이었던 사회를 부정하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욱더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최 씨 관련해서도 이 사건 외에 잔고증명 위조 사건이 있고 부인, 아내의 문제도 있고 공수처에도 윤 전 총장 사건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를 참여를 하고 본격화하겠다고 뭔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계속 뒷목이 잡히는 그래서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출마 선언 시기도 애초에는 그 이동훈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6월 17일로 얘기를 했다가 27일 29일로 좀 바뀌었다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7월 2일 날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왔어요. 그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결국 이제 이 장모 선고가 여기에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출마 선언을 이유로 했으면 굉장히 등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한데 자칫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나 이런 것이 선거에 지금 개입하는 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라는 게 지금 벌써 1년 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계속 선거 때까지 질질 끌고 뭐 이런저런 뭐 소환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선거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법치주의라서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이 선거 공간이라는 건 또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분당경찰서가 소환한 거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칼을 뽑았으니 간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29일 날 선택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저는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 지금 오늘 내일부터 뭐 이제 대전부터 시작해서 민심 탐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좀 머릿속에 생각했던 일정보다는 좀 당겨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미 이런 상황들은요 이제 정치화 돼 버려서요. 정치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시비를 따지기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화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화력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최혜전님은 장모일은 장모일대로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고 윤 전 총장 일은 그 일대로 쭉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935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조국 전 장관 때만큼만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견도 좀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제 입당 문제를 꺼내셨으니까 바로 이제 김보혁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원희룡 제주지사와 비공개 만찬도 했고 권영세 의원 만났고 하태경 의원과도 이제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빨리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상황을 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의 외피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와 최근에 논쟁한 것 대한민국 그 논쟁 관련해서도 보면 국민의힘과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의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게 보수정당 스스로는 말로는 중도와 진보에서 이탈한 세력까지 아우르는 큰 집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 인식이나 이렇게 듣고 보면 극우 혹은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한 쪽 입장과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당 밖에 머무르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밖에서 세력을 모아서 국민의힘과 합치는 형태를 구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전 더 근본적으로 6월 29일 날 뭔가 선언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정치 선언인지 정치 참여 선언인지 아니면 나는 이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명시적인 표현은 없거든요. 네. 그럼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한 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고민을 해보니까 나는 정말 대선 출마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얼굴이 내년 3월 대선 때 포스터에 붙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입당을 한다 그러면 또 당내 주자와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홍준표 후보의 또 복당도 있는 상황에서 이 결이 좀 바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보익 기자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근데 저는 결국 이제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는 사실은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정말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런 어떤 1등 후보를 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게 큰 변화가 없다라면 저는 뭐 순탄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내에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으면 이제 거기서 또 한 번에 이제 변화가 있겠죠. 네. 거기서 결국 이제 본인의 장점 뭐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부각된다고 한다면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일단 야당은 지금 후보군이 너무 많습니다. 네. 다른 뭐 최재형 뭐 김동연 뭐 또 당내 후보도 많기 때문에 14명까지 있다고 그렇죠. 지금 뭐 14명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정말 이 정치가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뭐 아직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겠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참 역독성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사구말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